72세 아버지 사망 후 자식들이 받은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아버지가 몰래 감춰온 수십 년간의 이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봉투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안고 세 남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대기실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깎아내리고 있었답니다. 김철수 씨는 낡은 손목 시계를 쓰다듬으며 의자 모서리에 살짝 걸터 앉아 있었지요. 그 시계는 아내가 결혼 30년 만에 선물했던 것이었답니다. 유리 표면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땀과 세월에 물들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희끄무레했답니다. 복도에선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간호사들의 신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요. 철수 씨는 손바닥을 비비며 긴장을 달랬답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김철수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지요. 어르신, 말기입니다. 길면 3개월 정도 보셔야겠어요. 혼자 오셨습니까?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지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위로였답니다. 창밖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계산대 서랍에는 오래된 영수증 뭉치가 끼워져 있었고 입구 옆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지요. 선반위 공구함에선 기름과 쇳가루 냄새가 섞여 퍼졌답니다. 간판 아래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마다 삑삑 소리를 냈지요. 전구를 사러 온 단골 할머니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다리 올라가실 땐 조심하셔야 하지요. 할머니는 전구 2개를 집어들며 말했답니다. 댁은 늘 걱정부터 하시네. 그 웃음 뒤편으로 철수 씨는 가끔 숨을 고르며 아내의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답니다. 하얀 손수건 끝에는 연두색 자수가 놓여 있었지요.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를 비췄답니다. 철수 씨는 계산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지요. 거기엔 아이들의 생일과 아내 기일, 손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철수 씨는 전화를 걸었답니다. 큰아들 태연에게 그리고 작은아들 민혁에게도요.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자꾸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였지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전화를 끊은 뒤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세 남매가 웃고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진 속 웃음은 더욱 또렷해 보였답니다. 태연은 서재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답니다. 사무실 일이 밀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지요.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던 것을 떠올렸답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쳤지만 곧 다시 서류에 눈을 돌렸지요. 민혁은 작은 식당에서 막 장사를 끝낸 참이었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요즘 장사가 시원치 않았답니다. 카드값 독촉 문자가 또 울렸지요.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막내딸 소영은
병원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지요. 아버지의 전화가 신경 쓰였지만 그녀는 환자들 생각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토요일 오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감나무에선 까치 한 마리가 울었지요. 철수 씨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답니다.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와서 앉아 있어라. 식탁에 놓인 반찬들은 소박했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철수 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지요. 태연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이지. 민혁은 말없이 밥을 떴답니다. 형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지요. 소영은 찌개를 떠먹으며 아버지를 힐끗 보았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요. 아버지, 병원 검진은 받으셨어요? 응, 얼마 전에 다녀왔다. 그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철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오늘 너희를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지요.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내었답니다. 봉투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고 표면에는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이걸 지금 열어보지 말고 내가 떠난 뒤에 열어보거라. 태연이 봉투를 받아들었답니다. 무게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았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걱정되게 왜 이러세요? 걱정할 것 없다. 다만 준비를 하고 싶을 뿐이지.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봉투는 태연이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갔지요. 차 안에서 민혁은 중얼거렸답니다. 형, 무슨 내용일까? 모르겠어. 열어보지 말라잖아. 소영은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달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흘렀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철물점을 열었지요. 손님이 뜸한 오후면 그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어느 날 아침 그는 강가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옆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었지요. 태연아, 넌 늘 책임감이 강했다. 하지만 때론 내 동생들을 너무 멀리하지 않았나 싶구나. 민혁아, 넌 착하다. 다만 자존심이 센 게 흠이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란다. 소영아, 넌 엄마를 닮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구나. 수첩 페이지가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태연은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준 봉투가 놓여 있었답니다. 손을 뻗었다가 그는 다시 서랍을 닫았답니다. 민혁은 식당 정리를 하다가 깨진 머그컵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컵이었지요. 그는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춰 섰답니다. 그 컵은 아버지가 개업 선물로 준 것이었지요.
그는 컵을 선반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소영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얼굴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 무렵 소영은 아버지 집을 찾았답니다. 철수 씨는 마당에서 화분에 흙을 갈아주고 있었지요. 소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수고하시네요. 할 일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소영이 데워온 반찬을 꺼내자 철수 씨는 고맙다며 웃었지요.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거실 서랍을 열었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지요. 이거 봐라. 내가 3살 때 찍은 거다. 사진 속 소영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답니다. 소영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지요. 저렇게 작았었네요. 순식간이더구나. 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소영은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소영은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 우리 같이 병원 모시고 가자.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바쁜데 시간 낼 수 있을까? 민혁은 조용히 말했답니다. 형, 이번엔 가야 할 것 같아. 일요일 오후 태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태연아, 집에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은 놀라 일어났지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씨는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태연이 어릴 적 좋아하던 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시장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태연은 거실로 아버지를 안내했답니다. 철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답니다. 요즘 애들은 학원 갔어요. 와이프는 친구 만나러 나갔고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넌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태연아, 넌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다. 맞으라고 혼자 다 짊어지려 했지. 그게 제 역할 아니었습니까?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단다. 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지요. 가끔은 동생들한테 기대도 되는 거야.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아. 그 말에 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묵직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태연은 그날 어릴 적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고등어를 구웠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집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요. 태연은 아버지가 구워준 생선을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화요일 저녁 민혁의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2테이블뿐이었지요. 그는 카운터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통장 잔고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문이 열렸답니다. 철수 씨가 들어왔지요. 손님 많네. 농담처럼 말하는 아버지에게 민혁은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다. 뭐 추천 좀 해줘라. 민혁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답니다. 두부도 듬뿍 넣고 고춧가루도 아버지 입맛에 맞춰 조절했지요. 철수 씨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먹었답니다. 역시 내 손맛이 최고다. 입맛에 맞으세요? 엄마 솜씨를 닮았어. 민혁은 마주 앉았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먹으며 사위를 둘러보았지요. 장사가 좀 안 되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아버지 앞에선 숨길 수가 없었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곧 나아지겠죠. 철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답니다. 민혁아, 힘들면 말을 해야지.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존심도 좋지만 가족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지요. 이거 받아라.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냥 용돈이다. 아버지가 아들 도와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민혁은 봉투를 밀어냈답니다. 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넉넉하고 안 하고가 문제냐. 내가 내 자식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 했답니다. 결국 민혁은 봉투를 받았지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먹먹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죠? 무슨 소리냐? 넌 착하고 성실하다. 그걸로 충분해.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지요.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답니다. 문을 나서던 철수 씨가 돌아보며 말했답니다. 민혁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버지는 내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그날 밤 민혁은 홀로 남은 식당에서 아버지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예상보다 두둑한 돈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포기하지 마라. 넌 잘할 수 있어. 민혁은 쪽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요일 밤 소영은 당직을 마치고 탈의실에 앉아 있었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지요. 환자 한 명을 보내드린 뒤였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요. 소영아, 나 아빠다. 지금 시간 되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병원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겠냐? 소영은 깜짝 놀라 뛰어나갔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왜 오셨어요? 내가 당직이라길래. 국 끓여왔다. 소영은 아버지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답니다. 철수 씨는 보온병을 열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답니다. 소고기 묵국이었지요. 드세요, 아버지도. 나는 먹고 왔다. 넌 밥 먹었냐? 소영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사실 점심 이후로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그녀는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지요. 맛있어요, 아버지. 천천히 먹어라. 철수 씨는 딸을 지켜보았답니다. 소영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소영아, 넌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요? 착하고 남 먼저 챙기고. 그래서 정작 자신은 못 챙기지. 소영은 숟가락을 멈췄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요. 엄마도 그러셨어요? 그랬지. 아프면서도 숨기고 힘들어도 웃었어. 그게 후회로 남았단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답니다. 소영아, 내 몸은 소중하다. 남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건강해야지.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오늘 환자를 떠나보내며 느꼈던 무력감, 쌓여있던 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버지, 오늘 제가 환자분을 못 살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소영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도 안다. 위로가 되어 아버지. 그래, 많이 울어라. 참지 말고. 소영은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철수 씨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마치 어렸을 적 다친 무릎을 달래주던 것처럼요. 국을 다 먹고 나서 소영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답니다. 아버지는 보온병을 챙기며 일어섰지요. 이제 들어가 봐라. 환자들이 기다리겠다. 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앞에서 철수 씨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거 알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서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답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진료 결과를 기다렸지요. 태연은 시계를 힐끗 보았고 민혁은 손톱을 물어뜯었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의료진이 나왔답니다. 표정이 무거웠지요. 따로 상담실로 안내했답니다. 세 남매는 설명을 듣고 얼어붙고 말았어요. 말기였고 시간이 많지 않다 하였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쥐었지요. 민혁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철수 씨는 담담히 말했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태연은 의료진에게 물었지요. 방법이 없습니까? 현 상태로는 완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네 사람은 말이 없었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지요. 철수 씨는 세 남매를 돌아보며 말했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난 충분히 살았다. 다음 날부터 철수 씨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을 단골에게 넘겼고 집 앞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했지요. 오래된 공구함, 낚싯대, 아내의 뜨개질 도구,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기억을 더듬었답니다. 그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했답니다. 통장 정리, 서류 정돈, 그리고 봉투 안에 넣어둔 편지.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지요. 어느 오후 그는 강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지요. 옆자리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듯한 빈 캔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는 캔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그리고 다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여보, 곧 갈게.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태연은 회사 일을 줄이기 시작했답니다.
민혁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소영은 휴가를 냈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 곁에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이 아주 소중했어요.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답니다. 철수 씨가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피워 올렸지요. 태연이 밥을 뜨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혁은 국그릇을 들다 말고 물었답니다. 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답니다. 너희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소영이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철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두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 철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요. 장례식장은 소박했답니다. 찾아온 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애도했지요. 3일장을 치르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에 모였답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지요. 태연은 책상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냈답니다. 세 남매는 거실에 둘러앉았지요. 이제 열어볼까? 태연이 봉투를 뜯었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 사본 여러 장,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지요. 태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너희 곁에 없겠구나. 소영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 읽었지요.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다. 철물점은 이미 넘겼고 집과 약간의 예금만 남았다. 하지만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따로 있다. 통장 사본을 보거라. 세 남매는 통장 사본을 펼쳤답니다. 거기엔 매달 조금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지요. 이름은 민혁, 소영, 그리고 태연의 자녀들이었답니다. 이게 뭐야? 민혁이 놀라 물었답니다. 메모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민혁아, 내가 식당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지. 몰래 도왔다. 미안하다. 자존심 상할까봐 말 못했구나.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다음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소영아, 내가 의대 다닐 때 장학금 받았다고 했지. 사실 그건 내가 학교에 기부한 거였다. 내 실력으로 받은 거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마지막 메모는 태연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태연아, 넌 항상 의젓했다. 하지만 내 아이들 학원비 부담스러워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통장엔 손주들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너희 엄마가 세상 떠나고 나서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버텼지. 세 남매는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희는 늘 서로를 신경 쓰지 못했다. 태연이는 바빠서, 민혁이는 자존심 때문에, 소영이는 눈치 보느라. 하지만 너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다. 철수 씨의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다. 서로 기대고 살아라. 재산보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지.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셋이 함께 쓰거라. 팔아서 나눠 가지지 말고 명절 때나 힘들 때 모일 곳으로 남겨두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세 남매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미안해. 나 도움받은 거 진짜 몰랐어.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말로. 동생들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늘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소영은 두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지요. 거기엔 아이들 생일, 기념일,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 문자 보냈다. 답장은 없었지만 괜찮다. 민혁이가 가게 정리하느라 힘들어 보였다. 몰래 단골들에게 부탁해뒀다. 소영이가 최근 어려운 수술 성공했다고 했다. 말은 못했지만 소영이가 너무 자랑스럽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살피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자주 앉았던 강가 벤치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했지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대. 민혁은 벤치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여기 앉아서 뭘 생각하셨을까?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생각하셨겠지.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았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자.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민혁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 아버지 집에서 그들은 약속했답니다. 서로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기로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집을 지키기로요. 살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물이 잔물결을 일으켰지요. 아버지가 웃으며 등 떠밀어 주시는 것 같았지요. 세 남매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같이 먹던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아버지가 늘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으로요. 소영이 밥을 퍼담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셨는지. 태연이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구나. 민혁은 말없이 웃었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둘 떠올랐지요. 부엌 시계가 또각또각 시간을 새겼습니다. 그 집엔 이제 네 사람이 아닌 세 사람만 남았지만 철수 씨가 남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랍 속 손목시계, 선반 위 깨진 머그컵, 마당의 낡은 자전거.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흔적이었지요. 세 남매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어린 시절 추억들, 엄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그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지요. 민혁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침 만들게. 민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식탁을 닦았고 소영은 꽃병에 물을 갈아주었지요. 평범한 아침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지요. 세 남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형, 나 다음 주말에도 올 건데.
민혁이 계란을 풀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 데리고 올게. 태연이 답했지요. 소영은 냉장고에 붙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엄마 기일엔 꼭 다 같이 모이자.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 집에 모였지요. 때론 아이들과 함께, 때론 셋이서요. 식탁에는 늘 된장찌개가 올랐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집 앞마당의 감나무에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지고 다시 봄이 왔지요. 새 남매는 그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탁대로 새 남매의 보금자리로 남겨두었지요. 오래도록 그렇게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어느 여름부터 민혁의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진 식당 일에 한박웃음을 짓던 민혁은 문득 어느 날 찾아와 봉투를 건네고 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성실한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 말씀이 이제서야 고개 끄덕여졌지요. 태연은 아이들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늘 따뜻하게 안아주던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을 했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가 끓여다 주셨던 소고기 뭇국을 생각했지요. 그러면 지치다가도 그냥 막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새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은 통장도 집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서로였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대는 시간. 그것이 진짜 최고의 유산이었지요. 강가 벤치에는 이따금 새 남매가 함께 앉곤 했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태연은 아버지의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녔답니다. 민혁은 깨진 머그컵을 식당 선반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수건을 서랍 깊이 간직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새 남매는 나이가 들었고 손주들도 자라났지요. 하지만 그 집만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거기엔 김철수 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새 남매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한방눈이 내렸지요. 소영이 찌개를 끓이고 태연이 밥상을 차렸어요. 민혁은 반찬을 꺼내 놓았지요. 우리 참 복받았어. 민혁이 말했습니다. 태연은 민혁을 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덕분이지. 소영이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아빠 보고 싶다.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또각또각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새 남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김철수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그렇게 새 남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물건이 아닌 기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으로요. 창밖 하늘엔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김철수 씨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지요. 자식들이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요.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었답니다. 돈보다 귀한 것, 재산보다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이 함께하는 삶이었지요.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삼남매의 삶은 계속되었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그 집에 모여 식탁을 함께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깊이 깨달았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을요. 묵묵히 자식을 돌보고 몰래 도우며 끝까지 함께하는 법. 그것이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자 유산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삼남매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서 사촌들과 뛰어놀며 자랐지요. 그들에게도 이 집은 특별한 곳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남긴 그 마음은 세 남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집 구석구석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밥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돈도 명예도 물건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온기 말입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에야 깨달았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 오늘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초침은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하십니까? 서로 기대고 살아라. 재산보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란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늦기 전에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